70년 전 미국이 지켜낸 나라, 이제 미국이 의존하는 나라, 역사는 반복됩니다. 1950년 미국이 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지키려 했습니다. 미국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나라를 구했습니다. 2022년 선택의 순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부품을 끊었습니다. 72%. 인질이 된 미 군전력, 세계 최강이 무릎 꿇었습니다. 빅터 크로스는 6개월간 답을 찾았습니다. 기술, 물량, 납기, 신뢰. 4가지 조건. 베트남 실패, 인도 실패, 멕시코 실패. 모두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70년 전 미국이 피로 구한 나라, 이제는 세계 1위 기술 강국이 된 나라. 여전히 전쟁을 각오하며 사는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가난했지만 이제는 부강한 나라,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70년 전 미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 그 나라가 미국을 구할 차례였습니다. 운명은 완성됐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넘겼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전부 조건 미달이었습니다. 중국을 빼면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도체, 히토류, 전장 부품, 조선 블록까지. 모든 라인이 중국을 거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빅터 크로스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21년간 공급망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최악을 가정하고 최악에 대비하는 겁니다. 낙관적인 보고서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전쟁은 희망이 아니라 준비로 이기는 거니까요. 군인 집안 3대째입니다. 할아버지는 2차 대전을, 아버지는 베트남을 겪었죠. 저는 전쟁터엔 안 갔지만 전쟁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국방부 지하 회의실 스크린에는 붉은 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미군 무기 체계로 이어지는 공급망이었죠. HBM 반도체, 히토류 자석, 정밀 센서, 함정용 강판. 하나하나 짚어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회의실엔 장성 4명, 국방부 고위 관료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72%. 미군 핵심 무기 체계 중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비율이었습니다. 중국이 공급을 멈추면 6개월 안에 72%가 작동을 멈춥니다. 전쟁이 나기도 전에 끝나는 겁니다. 부품이 총알보다 먼저 떨어지니까요. 이지스함 레이더 부품, F-35 전자장비, 패트리어트 미사일 센서. 전부 중국을 거쳤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죠. 대만 문제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자 중국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납기가 늦어졌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늦어졌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계약서상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게 경고라는 걸. 공장이 이제 무기가 되고 있다는 걸. 대체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베트남은 조립만 가능했습니다. 핵심 부품은 못 만들었죠. 인도는 물량을 못 맞췄습니다. 납기도 불안정했습니다. 멕시코는 기술 수준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후보국이 조건 미달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간 전 세계 제조국을 다 뒤졌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중국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싸니까요. 빠르니까요. 물량이 크니까요. 그게 합리적이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숫자가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21년간 분석만 했지 답을 못 내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작은 표가 있었습니다. 대체 후보국 평가표였죠. 대부분은 빨간 X 표시였습니다. 조건 미달. 그런데 한 줄만 노란색이었습니다. KR. 높은 비용, 하지만 정치적으로 신뢰 가능. KR.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한참 봤습니다. 솔직히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비쌌습니다. 중국보다 20에서 30%는 더 비쌌죠. 물량도 중국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후순위였습니다. 선택지라기보다는 각주였습니다. 보고서 끝에 작게 적어두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신뢰 가능. 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용만 봤습니다. 속도만 봤습니다. 물량만 봤습니다. 신뢰는 계산하지 않았죠. 신뢰는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신뢰가 숫자보다 중요하다는 걸. 싼 공장은 많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져도 납기를 지킬 공장은 몇 개나 될까요?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나라는 몇 개나 될까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격표를 봤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봐야 했습니다. 그 작은 노란 줄이 모든 걸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본 다음 날, 저는 중국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10년 전 자료였습니다. 그때 중국은 단순했습니다. 값싼 조립 공장이었죠. 우리가 설계하고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통제 가능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훔쳤습니다.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1대1로로 세계를 엮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이제 중국만 만들었습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공급처가 됐습니다. 2018년부터 징조가 보였습니다. 화웨이 사건이 터졌을 때였죠.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자 중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조였습니다. 명분은 환경보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보복이라는 걸 히토류 없이는 첨단 무기를 못 만듭니다. 중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위협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공장을 늘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됐으니까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먼저 돌아왔습니다. 락다운을 강제로 풀었죠. 세계는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로 쓰기 시작했다는 걸. 2022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격분했습니다. 군사훈련을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위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품 납기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계약 위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려졌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부품이 안 나왔습니다. GM 우한 라인이 멈췄습니다. 애플 협력사들이 생산을 줄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으니까요. 우리를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 저는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이 공급망을 인질로 잡았다고. 우리는 지금 적에게 목줄을 쥐어준 상태라고.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중국 없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당장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대로 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2022년 10월, 미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ASML의 EUV 노광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증착 장비, 램 리서치의 식각 장비 모두 차단했습니다. 중국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장비 없이는 7나노 이하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중국의 시간이 멈춘 겁니다.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GM은 리스크 평가팀을 꾸렸습니다. 보잉은 핵심 부품 공급처를 재검토했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면 어디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 하단의 노란 줄을 기억했으니까요. KR. 대한민국.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싸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험했습니다. 한국은 비쌌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현장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2022년 1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왔죠. 국방부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요. 한국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고서로만 봤죠. 숫자와 차트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지. 첫 방문지는 경기도 평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죠. 공장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중국 공장만큼 컸습니다. 아니,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정이 달랐습니다. 중국 공장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해 전술이었죠. 한국 공장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대신 자동화가 극단적이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시스템이 판단하고 사람은 관리만 했습니다. HBM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중국은 만들 수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격차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도 생산이 가능한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전력과 원자재만 확보되면요.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는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 눈치를 봤겠죠. 다음은 거제도였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였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정비를 맡은 곳이었죠. 독에 들어간 배를 봤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었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작업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느렸습니다. 인력은 많지만 효율은 낮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납기를 지켰습니다. 미 해군이 가장 까다로운 고객입니다. 그들이 만족했다는 건 검증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소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도 작업이 가능한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각오하고 일합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휴전 중인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LG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전장 부품 담당 임원을 만났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통신 모듈,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부 군수용으로 전환 가능한 제품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산 대비 경쟁력이 뭔지. 그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키는지. 그는 설명했습니다. 납기, 품질, 보안, 사후 지원. 4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이 중 하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싸지만 불안했습니다. 한국은 비쌌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는 3일간 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반도체, 조선, 전자, 방산. 4개 분야를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 수준이 높았습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많았습니다. 둘째, 납기를 지켰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무조건 냈습니다.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보고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넷째,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이었습니다. 중국처럼 갑자기 태도가 바뀔 리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중국의 유일한 대체 가능 국가. 20년간 분석 일을 했지만 이렇게 확신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해답이었습니다. 비용 문제는 있었습니다. 중국보다 20에서 30% 비쌌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에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문제입니다. 싼 부품을 쓰다가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싼 부품을 쓰고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첨단 제조 능력, 대량 생산 역량, 전시 납기 신뢰도, 정치적 안정성. 4개 다 통과했습니다. 베트남은 첫 번째에서 탈락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인도는 2번째에서 탈락했습니다. 물량을 못 맞췄습니다. 멕시코는 3번째에서 탈락했습니다. 납기가 불안했습니다. 동유럽은 4번째에서 탈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한국만 남았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쟁은 가격표를 보지 않는다. 신뢰만 남는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공장들이 미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아니,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습니다. 중국이라는 선택지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워싱턴을 설득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현장의 증거가 아니라 결과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실험을 하기로. 한국 기업에 실제로 발주를 넣어보기로. 작은 물량으로 시작해서 검증하기로.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냉담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산은 중국산보다 평균 25% 비쌌습니다. 반도체는 30%, 조선은 20%, 전자부품은 28%. 국방부 예산 담당 부서에서 계산을 돌렸습니다. 전면 전환 시 연간 추가 비용이 120억 달러였습니다. 120억 달러면 구축함 2척을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20대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의회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국민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비쌌습니다. 저는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시 공급망 붕괴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피해액이 5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20억은 보험료였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전쟁은 가정이었고 예산은 현실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공격은 검증 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만큼 대규모 군수 납품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했지만 실전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느냐고. 저는 한국 방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공장 규모, 생산 능력, 기술 수준. 데이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경험을 믿었으니까요. 세 번째 공격은 기존 이해관계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인력을 뽑았습니다. 협력사를 만들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관계였습니다. 방산 기업 로비스트들이 의회를 움직였습니다. 중국 철수는 주주 가치를 해친다는 논리였습니다. 한국 전환은 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유는 현실이었고 안보는 추상이었으니까요. 네 번째 공격은 한반도 리스크였습니다. 북한 변수가 부각됐습니다. 도발 시 생산 차질 가능성, 전쟁 발생 시 공장 마비 우려. 한국은 위험 지역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차라리 베트남이나 인도가 안전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북한을 관리해왔다고. 전쟁 대비가 일상화된 나라라고. 하지만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데이터보다 인식을 믿었습니다. 내부 회의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습니다. 중국 유지파는 현실론을 들었습니다. 당장 대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탈중국파는 안보론을 들었습니다. 적에게 의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섰습니다. 아니, 외톨이가 됐습니다. 한국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너무 비싸고 검증 안 됐고 리스크가 있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위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핵심 대체국으로 지정하자고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반응은 차갑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충고했습니다.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고.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경력만 망친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중국은 너무 컸습니다. 기득권은 너무 강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1년간 최악을 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악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공급망을 무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펠로시 방문 이후 납기 지연이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 펜타곤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게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구조 앞에서 개인은 무력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증명하겠다고. 한국이 실제로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작은 시험 프로젝트라도 만들겠다고. 성공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실패하면 제 경력이 끝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침묵은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방관은 책임 회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뒤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방부 조달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제한적 발주권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소량 주문을 넣어보자고. 테스트 케이스로 삼자고. 반응은 회의적이었지만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밀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023년 1월 첫 테스트 발주가 나갔습니다. 규모는 작았습니다. 전체 물량의 5%도 안 됐죠. 실패해도 큰 피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발주 품목은 3가지였습니다. 함정용 전자 센서, 차량용 통신 모듈, 항공기 정밀 부품. 전부 중요하지만 대체 가능한 항목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3곳이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조달 담당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하라고. 납기, 품질, 커뮤니케이션, 문제 대응. 전부 데이터로 남기라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었으니까요. 계약서가 체결됐습니다. 납기는 6개월이었습니다. 중국보다 한 달 짧았습니다. 가격은 27% 높았습니다. 예상 범위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진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간 단위로 보고했습니다. 중국은 월 단위였죠.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2달째 중간 검수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쪽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검수는 항상 미국 쪽에서 요구했죠. 검수팀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문제 없음. 일정 준수. 품질 기준 초과 달성. 3달째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계 사양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기준과 한국 기준이 달랐죠. 중국 같았으면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냥 만들고 나중에 수정 요청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즉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문제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2가지 해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책임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먼저 짚었습니다. 조율에 사흘이 걸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워싱턴으로 날아왔습니다. 직접 설명했습니다. 수정안을 현장에서 조율했습니다. 비용 추가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대로 하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4달째 중국발 부품 라인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납기가 2달 밀렸습니다. 이유는 불명확했습니다. 공식 사유는 원자재 수급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정치적 압박이라는 걸. 같은 시기 한국발 라인은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일정보다 빨랐습니다. 대조가 선명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5달째 예비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납기보다 1달 빨랐습니다. 품질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불량률이 0.3%였습니다. 중국 평균이 2.1%였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테스트 가동을 돌렸습니다. 센서 반응 속도, 통신 안정성, 부품 내구성.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일부는 중국산보다 성능이 좋았습니다. 가격이 비싼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6달째 최종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약속한 날짜 정확히 맞췄습니다. 물량 전체가 한 번에 왔습니다. 중국은 보통 나눠서 보냈죠. 뒤에 걸 먼저 보내고 문제 있으면 수정하는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부 검수 끝내고 한 번에 보냈습니다. 조달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봤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납기 준수율 100%, 품질 불량률 0.3%, 커뮤니케이션 응답 시간 평균 4시간, 설계 변경 대응 72시간 이내, 추가 비용 요구 0건. 중국 평균과 비교했습니다. 납기 준수율 73%, 품질 불량률 2.1%, 커뮤니케이션 응답 시간 평균 3일, 설계 변경 대응 평균 2주, 추가 비용 요구 평균 3건. 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국방부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작은 물량이라 신경 썼을 수도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량이 커지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긍정적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국은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데 집요했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대만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외교적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납기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부품, 히토류 자석, 전자 모듈. 중국발 라인 전체가 느려졌습니다. 공식 사유는 없었습니다. 계약 위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2주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2달 지연이 됐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흔들렸습니다. 테슬라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상하이 공장에서 부품이 안 나왔습니다. GM 우한 라인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잉은 전자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국방부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지스함 정비 일정이 밀렸습니다. 부품이 안 왔으니까요. F-35 생산도 지연됐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라인도 멈췄습니다. 전시 대비 일정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주요 부서장들이 모였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이 가득했습니다. 지연 항목, 차질 물량, 복구 예상 시간. 전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원자재 수급 문제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민간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중국 공장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독촉했습니다. 압박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중국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업은 가격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거절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국방부 내부가 요동쳤습니다. 중국 유지파는 말했습니다. 관계 회복이 급선무라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탈중국파는 반박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현재 지연 물량, 대체 소요 시간, 한국 전환 시 복구 일정.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전면 전환하면 3개월 안에 정상화됐습니다. 중국과 협상하면 언제 풀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환은 돌아올 수 없는 달이었습니다.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20년 관계를 끊는 겁니다. 실패하면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회의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커피잔이 쌓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안 났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전체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저는 오장 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납기 100%, 불량률 0.3%.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5% 물량과 100% 물량은 다르다는 겁니다. 작을 땐 되지만 커지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이라고. 조선 1위 국가라고. 규모는 문제가 안 된다고. 문제는 신뢰라고. 중국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의도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새벽 4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보류였습니다.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는 겁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워싱턴 거리에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21년간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조달 부서였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중국발 핵심 부품 라인이 완전히 멈췄다고 했습니다. 재개 전망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국에 다시 고개 숙이거나 한국으로 완전히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걸. 그날 새벽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폈습니다. 한국 전면 전환 시나리오였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문서였습니다. 이제 이 문서가 현실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서랍 속에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전면 전환, 즉시 시행 권고. 2023년 6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국산 부품 전면 배제 지침이 발동됐습니다. 임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전환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발표는 조용했습니다. 언론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즉각 알았습니다. 국방부 조달 기준이 바뀌었다는 걸. 중국 공급처가 전면 제외됐다는 걸.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첫 번째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 의존도를 줄이는 내부 지침을 냈습니다. 핵심 부품은 한국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M이 따라왔습니다. 우한 라인을 축소했습니다. 대신 한국 협력사를 늘렸습니다. 보잉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자부품 공급처를 한국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가격이 먼저였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전시 납기 보장, 연속 공급 능력, 정치적 신뢰성. 이 세 가지가 우선 조건이 됐습니다. 한국만 통과했습니다. 방산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한국 방산사와 전략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레이시온이 한화와 합작을 논의했습니다. 노스롭그루먼이 한국 조선소에 함정 블록 생산을 의뢰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붉은 선이 사라졌습니다. 중국발 라인이 끊어졌습니다. 대신 파란 선이 생겼습니다. 한국발 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컸습니다. 단기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산 대비 평균 25% 비쌌으니까요. 일부 기업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월가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내부 반발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깊었던 임원들이 저항했습니다. 20년 투자를 하루아침에 버리는 거냐고.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하냐고. 저는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5장 테스트 결과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납기 100%, 불량률 0.3%. 중국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비용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첫 달이 지났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는지, 실패 징후는 없는지, 한 건의 지연도 치명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납기가 정상이었습니다. 부품이 약속한 날짜에 도착했습니다. 품질 이상도 없었습니다. 불량 신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비 재고보다 먼저 부품이 왔습니다. 2달째도 같았습니다. 3달째도 같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도할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돌렸습니다. 품질 검수를 3번씩 했습니다. 납기 일주일 전에 미리 출하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달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해결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조달부서에서 중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봤습니다. 전환 후 3개월 데이터. 납기 준수율 98.7%. 품질 불량률 0.4%. 긴급 대응 시간 평균 6시간. 추가 비용 발생 1건. 중국 전환 전 평균. 납기 준수율 71%. 품질 불량률 2.3%. 긴급 대응 시간 평균 4일. 추가 비용 발생 평균 5건. 비교가 무의미했습니다.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시장 반응도 바뀌었습니다. 초기 우려가 사라졌습니다. 주가가 회복됐습니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안정성이 수익성보다 중요하다는 걸.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전환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중국 리스크가 제거됐다고. 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을 지탱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대비한 겁니다. 값싼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는 선택을 한 겁니다. 시장은 흔들렸지만 공급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전쟁은 주가가 아니라 부품으로 결정되니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2023년 9월 유럽이 움직였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첫 번째였습니다. 중국 부품 의존도를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전장 부품을 한국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에어버스가 따라왔습니다. 항공기 전자장비 공급처를 재편했습니다. 중국 비중을 낮추고 한국 비중을 높였습니다. BMW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거점을 한국에 추가 설립한다고. 중국은 축소한다고.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ASML은 반도체 생태계의 심장이었으니까요. 프랑스 탈레스가 한국 방산사와 손잡았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가 한화와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시아도 바뀌었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전기차 배터리를 한국산으로 전환했습니다. 대만 TSMC가 한국 소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공급망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2023년 11월 미 해군이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구축함 건조를 한국 조선사에 일부 위탁한다고. 정비와 유지 보수도 한국에 맡긴다고.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었습니다. 안보를 맡긴다는 건 최고 수준의 신뢰를 뜻했습니다. 기술만으론 불가능했습니다. 정치적 믿음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그 믿음을 얻었습니다. 70년 동맹의 무게가 증명됐습니다. 전쟁을 함께 치른 역사가 신뢰가 됐습니다. 중국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7나노 이하 생산이 멈췄습니다. 미국의 장비 수출 통제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3나노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HBM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모두 한국산 반도체를 썼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가속화됐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모든 AI가 한국산 반도체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격차였습니다. 중국은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수주량의 60%를 차지했습니다. LNG 운반선은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중국은 물량만 많았습니다. 고부가 선박은 못 만들었습니다. 자본이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사들이 한국 제조업에 돈을 쏟았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급등했습니다. 조선 빅3 주가가 2배로 뛰었습니다. 방산주가 폭등했습니다. 중국은 반대였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이 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급락했습니다. 공급망 무기화 전략이 부메랑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화책을 폈습니다. 납기를 정상화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글로벌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을 선택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리스크였습니다.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는 불안 요소였습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론 부족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간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신뢰 경제의 시작, 대한민국이 증명하다.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으로 전환 후 미국 방산 공급망 안정도가 87%에서 96%로 올랐습니다. 납기 지연이 74% 감소했습니다. 품질 불량이 81% 줄었습니다. 비용은 초기에 23% 올랐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12%로 줄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했습니다. 1년 후엔 8% 차이만 남았습니다. 안정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가격표를 보지 않는다.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나라만 선택한다. 한국은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싸고 빠른 공장이 아니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파트너였습니다. 질서가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량에서 신뢰로, 비용에서 안보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저는 21년간 최악을 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최악을 피할 방법을 찾았다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신뢰는 그 이후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신뢰는 한국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